안녕하세요. 전현욱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가상자산에 관한 협법 정책,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가 그 다른 발제에 비해서 거의 마지막에 급하게 제가 발제하기로 결정된 주제여서 여러모로 급하게 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그간에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거래소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규제에 관련된 논의들은 좀 있었는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구성 요건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들은 약간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발제를 하게 됐고요. 사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구성 요건들이 적극적으로 입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발제문은 각주 1번에서 제가 쓰고 있는 것처럼 23년에 대검찰청 수탁과제로 수행했던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상자산은 뭐 재산상의 이익이기도 하고 그래서 법리상 이득제 구성요건 적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검찰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부지방검찰청에 검찰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FIU나 국세청, 관세청 등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검찰도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청법상 경제범죄가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면 증거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지 않은 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 외에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투자 사기 관련된 규정들도 기망과 차고, 처분행위, 인과관계 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자본시장의 작동 구조를 가상자산 시장의 작동 구조를 고려하면 사실 입증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 대법원은 두나무 업비트 사건 있잖아요. 업비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는 증거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시를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증거 능력이 물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만은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이 실체법적 결론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하급식 판단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시장조 성행위가 이미 자본시장에서 허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관점이 아마 개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섣부른 추단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죄 결정이 결과적으로 나왔죠.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 적용이 쉽지 않은 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시행될 예정 며칠 안 있으면 시행될 예정인데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형법이 최첨단 기술 영역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새로운 기술적 현상에 대해서 입법자들이 기술이나 산업 발전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법의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과연 그런 고려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도 우리 금융위원회는 증권성에 따라서 이원적 규율 체계를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원적 규율 체계를 가져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증권성 판단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긴 했는데 증권성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한다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증권성이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한다면 이제 19일부터 시행될 이용자 보호법이 적용되게 될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아무리 깊이 이리저리 씹어봐도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위원회는 관련자들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형법학
형법학적인 관점, 형법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이제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용자 보호법이 실무에서도 그랬겠습니다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전격적으로 입법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용자 보호법의 입법 과정을 놓고 보면 이제 이용자 보호가 시급하다라는 어떤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 규제에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봤고, 그래서 이용자 보호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먼저 단계적으로 입법하겠다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세워서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입법적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성요건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시장 규제의 내용이 먼저 성립이 그래야 의무의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고요. 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이제 죄형 법정주의라든지 명확성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법의 적용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형법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뒤가 바뀐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이 제정되었으나 지금 현재도 여전히 이원적 규제 체계가 계속 진행되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규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구성요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자산은 크게 이제 증권형 가상자산인 경우에 이제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게 되면 자본시장법상으로도 사기성 부정거래 행위 규제 규정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정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또 적용돼야 되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투자계약증권 이외의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면 자본시장법도 적용될 수 있는데, 또 경우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자본시장법상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규정들도 구성요건도 적용돼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증권시장이 상장돼 있으면 더 생각하기가 어려운 경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본시장법이 좀 더 본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자본시장법의 구성요건들은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당연히 지금도 적용될 수 있는 구성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돼서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사례를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계속 자본시장법이 더 잘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용자 보호법의 구성요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용자 보호법상의 구성요건들은 대부분 자본시장법상의 구성요건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있는데요. 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보면 행위 주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백지영법이라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없잖아 있고 가능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 주체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게 되면 이제 누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처벌될지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원론적인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미공개 중요정보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미공개 중요정보의 개념을 시행령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관련된 시행령 15조를 보면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과연 미공개 중요정보가 뭔지에 대한 판단은 시행령을 통해서도 좀 알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해야 되는 중요정보의 내용과 범위는 사실 자본시장법의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이용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정보들은 자본시장법의 경우에는 공시제도 등을 통해서 이미 정형화된 면이 있는데,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시장 규제 규정에 대한 입법이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입증한 행위를 처벌하려면 수사기관이 이것이 중요 정보라는 것까지도 입증해야 되는 입증 책임의 문제로 귀결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시세 조정과 관련한 구성 요건을 살펴보겠는데요. 시세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선 통정 가장 매매 같은 경우에는 통정이나 가장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매매 유인 목적의 시세 조정 행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자본시장의 경우에는 판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구체화되어 있고, 수많은 자본시장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 행위들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조금 제시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히 이제
아까 그 두나무 사건, 업비트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조성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판단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장 조성 행위라든지 안정 조작 행위에 대해서 구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정당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래소별로 굉장히 쪼개져서 파편화되어 있는 가상자산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 돼야 이제 시세를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생길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사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용자 보호법처럼 시장 조성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성 요건이 강하게 적용된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어느 정도 조성된 시장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새롭게 만들어진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라든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상 위법성 조약 사유라든지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 사유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신규 가상자산이나 신규 거래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 거래가 활성화돼야 이제 가상자산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행위들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고려가 없다라는 점이 좀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의 시세 조정을 얘기를 하려면 시세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시세라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따라서 자유경쟁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 시세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국제 시세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직 한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고 거래량이 극히 적은 경우 이런 경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백서를 살펴봐도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의 각종 공시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의 자산 가치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세를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기준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가상자산 백서를 아무리 면밀히 살펴봐도 실질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세 조정을 입증해서 처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지 않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구성 요건 중에 매매 이외의 방법에 의한 시세 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장 조작의 유포라든지 거짓 표시라든지 오해 유발에 의한 구성 요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성 요건이 없다라는 점도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사기적 부정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기죄 특별 구성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일반 구성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자본시장에서 기망차고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추상적 위헌범의 형식으로 입법되어 있는 벌칙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경우에 벌칙 규정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구성 요건의 내용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규거든요. 이거는 형법학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땐 명확성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자본시장은 역사적 경험이 누적돼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 양태들이 조금은 정형화돼 있겠습니다만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불명확한 구성요건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한 경우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있는데 역시 공시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무엇이 중요 사항인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의 시세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시세 조정과 마찬가지로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기성 부정거래를 위탁수탁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명확치 않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규정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형법의 일반 공범 규정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풍문 유포 등의 어떤 그런 구성 요건은 없다는 점이 자본시장법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구성 요건으로 자기 발행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상법 341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이런 규정들이 나중에 입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행자들이 장난을 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범죄적 장난을 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매우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규정으로 자기 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외적 허용은 현재는 상품권형 가상자산, 이거 유틸리티 토큰이라고도 하는데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 사유를 두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시행령을 통해서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뭐 공시를 해서 일부 취득할 수 이런 정도의 어떤 규정들만 들어가 있어서 새로운 어떤 기술적 뭐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이 도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장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 관계상 굉장히 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성 요건들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 결론에 대해서는 아까 이선영 박사님이 그 챗GPT가 그림을 그려줬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넣고 챗GPT한테 요약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연구자로서 먹고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약이 이렇게 신통치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다시 요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법 개선들이 필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적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형법이 실제로 작동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과징금 같은 제도가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만약 구성요건으로 계속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좀 더 형법학자들이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관련된 법적 개선과 기술적 이해에 대한 법리적 검토 등에 대한 내용들이 전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시간이 없죠. 저도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이용자보호법 시행도 역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계속 좀 반복됐으면 좀 빨리 전개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문제 제기의 관점에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